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키울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며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20년 만기 미국 국채 입찰의 수요가 저조하고 투매가 이어지면서 미 국채 수익률의 급등을 촉발하며 증시의 낙폭을 키웠습니다. 중국 정부가 화웨이의 AI 칩 어센드 사용을 금지하는 미국 정부 조치를 따르는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경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과 보호주의적 행위로 전 세계 반도체 산업 및 공급망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로 비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역내로 들어오는 저가 소포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준비 중이며 프랑스와 영국, 일본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서방 선진국은 중국의 저가 플랫폼들이 자국 시장에 저가 상품을 범람시킨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미국 등 주요 7개국들은 이번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산 저가 상품의 공급 과잉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 기업이 미국의 반도체 관세가 반도체 산업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은 미국 정부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며 반도체 관세에 대한 재고를 권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발목을 잡았던 건 국채 금리였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처음으로 이제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수요가 좀 부진한 것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감세안대로 감세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 부족한 부분을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서 메워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4.6%를 상회했고요. 3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한번 심리적 저항선인 5%를 재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장기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감세안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돔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임기 내에 가동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 개장하고 나서 위성 관련주들도 움직임 보였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코너로는 코인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1만 달러 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인데요.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골든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아이언돔일 텐데요. 미국의 이제 미국판 아이언돔, 그러니까 골든돔을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임기 내에 가동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요. 미국 전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방공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프로젝트인지 여기서부터 좀 출발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아이언돔이라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아이언돔에서 착안한 게 아닌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게 어쨌든 방어 체계를 미국 전역으로 이제 설계하게 됐는데 이게 400배입니다. 이스라엘의 400배라서 이제 그 규모나 예산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일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이제 발표하는 골든돔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임기 내 3년 내에 완공할 것이라고 이제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것은 이 미 본토 내를 보호하는 세계 최고의 방어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우주에서 날아가는 오는 미사일도 요격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골든돔은 미사일,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이제 극초음 미사일, 순항 미사일까지 어쨌든 대응 가능한 차세대 방공망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우주 기반의 어쨌든 요격 체계라든가 AI 탐지라든가 이런 어쨌든 탐지 레이더라든가 무기 대응 기술이 핵심의 어쨌든 축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어쨌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어쨌든 예산입니다. 예산 1,750억 달러라고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어쨌든 240조라는 예산이 제시됐는데 이 예산이라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좀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어쨌든 트럼프 쪽에서 예산이 이 정도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안은 최대 5,420억이기 때문에 750조라는 예산이 치솟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예산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경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문가들은 미국이 어쨌든 이스라엘보다 400배 많은 어떤 넓은 국토를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만한 방공망이 기술적으로 그리고 예산적으로 감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또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이게 1980년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했던 스타워즈와 이제 기술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그 재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 이게 평소에는 이제 예산을 줄이자고 계속했던 이 대통령이 과연 이게 예산을 계속 쓰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는 기술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도 해당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라고 전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북미 전역에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골든돔은 미국 안보 역사상 가장 가능한 어쨌든 그 중대한 세대별 투자가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계속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 이제 계속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이 차세대에도 이제 세대별로 가장 유대한 유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골든돔 프로젝트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지상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었다면 골든돔은 이제 위성을 통해서 신호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개장하고 나서 위성 관련주들이 움직임에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이 골든돔에 대한 프로젝트가 만약에 완수가 되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좀 있게 될까요? 어쨌든 뭐 저는 이게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과연 이게 왜 하는지 좀 강한 대통령, 강한 미국 이런 생각을 좀 들면서 이게 군산 어떤 그런 의미가 좀 있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미국 본토 방어 전략에 전면 재정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기존 미사일에 대한 어쨌든 방어 MD라고 하죠. 이게 이제 어쨌든 IBM의 어떤 요격하는 제한 개념이 가까웠다면 골든돔은 어쨌든 전역의 통합형 다층 방어막에 대한 확장 시도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어쨌든 미 우주 기반의 어쨌든 요격 체계까지 어쨌든 포함한 계획이 국토 전면에 대한 실시 전방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국 본토 방어에 대한 전면 재정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극초음 미사일 대응에 대한 방어가 전력 강화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교한 어쨌든 탄도 미사일의 미국 정어 방어가 전체를 이제 방어하는 체계가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고 국방 산업이나 우주 산업의 융합이 좀 촉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국방 산업이나 전체 로비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추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일론 머스크 쪽에 약간 뭔가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 군사 균형에 대한 구도 변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라든가 이쪽에 어쨌든 구도 변화가 정치적으로 좀 있을 것 같은 좀 생각도 들면서 이런 쪽에 상징적인 변화가 있으면서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 역량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글로벌의 군비가 경쟁이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단순히 그러면 이게 미국 혼자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이게 또 다른 나라에도 뭔가
너희도 군비를 상승하니까 너희도 책임을 지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산업이 민간 우주에 대한 파급력이 확대되면서 이게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도 뭔가 책임을 지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고 동맹 체계나 글로벌 방위 협력이 재편되지 않을까. 골든도미 장군이 미국 방어가 혼자 하게 되겠지만 유럽이나 일본이나 대만, 한국 이런 나라에도 확장의 억지력이 있으면서 너희도 뭔가 하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앞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골든돔 프로젝트가 일단은 만약에 완수가 되게 된다면 다음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국방력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머스크 정치 자금 끝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머스크가 트럼프의 오른팔이라고 불릴 만큼 이 행정부에도 깊이 관여를 했었고 또 정치 자금을 좀 잘 되는 걸로 유명했었는데 요즘은 좀 한 발 물러서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치 후원을 크게 줄일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좀 변화하게 된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일단은 약간 주가가 이제 주가 방어를 좀 하겠다는 생각이 일단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게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음 달에 그러니까 최근에 CNBC하고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 CNBC 인터뷰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다음 달에 있을 어쨌든 로보택시 런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보택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이 런칭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택시의 런칭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요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로보택시 염두에 두고 보니까 요 부분을 먼저 두고 요 부분을 하면서 정치 후원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게 좀 있는데 원체 변덕스러운 분이다 보니까 요 얘기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좀 믿어보자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치보다 기업 우리가 충분히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줄일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보시면 중동 가서 보시면 정치적인 것들을 충분히 하세요. 지금 가셔서 보시면 트럼프 옆에 계속 계세요. 그러시면서 자신이 취할 것들은 충분히 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이 할 것들은 충분히 취하시면서 이게 정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분이 하시는 게 이게 정치와 그 정선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중동 외교를 정치라고 봐야 되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외교는 하고 계십니다. 외교는 하고 계시는데 그게 정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외교 행위는 하고 계십니다. 중동 가셔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정치로 봐야 될지 뭘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외교 행위는 하고 계신데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외교 행위는 하고 계신데 어쨌든 그런 거 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할 만큼 했다고 하고 이제 어쨌든 공화당 내 강경 부분에 워싱턴에서 활동을 많이 줄이겠다 생각 같으세요. 제가 볼 땐 그 활동을 많이 안 하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도지부 활동을 많이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는 것 같은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내 강경 우파를 위한 역풍을 좀 맞다 보니까 이 부분과 이제 어쨌든 대법원 선거에 어쨌든 위스콘신 대법원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워싱턴 정가 쪽 활동을 많이 안 하겠다는 생각은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기 생각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외교 활동이나 기업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고 있는 것 같고 기업 내 내부 반발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머스크의 정치 기업이 이제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례적으로 자신의 CEO 활동에 어쨌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본업에 집중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주가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여전히 남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있다 보면 본인에게 득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수주되는 것도 있고 이번에 외교 활동에서도 어쨌든 중동에서 가서 상당히 많은 이권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동 순방에 하면서 이제 어쨌든 영향력을 어쨌든 끈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자신은 계속 활동을 하면서 불가금 불가원의 원칙을 지키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완전한 퇴장은 아니고 계속 하면서 이런 활동을 하겠지만 어쨌든 워싱턴 정가에 있는 활동은 좀 줄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치후원에서 기술 권력으로는 회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거리 두기를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좀 하면서 정치 자산을 회수하면서 자신의 사업에 재집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절제적인 활동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주가 방어를 위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다음 달에 로보택시 일정도 있기 때문에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아마 5년 뒤에도 테슬라 CEO를 맡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해놨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는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치 후원을 확 줄이겠다라고 코멘트를 좀 줬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하고 있는 본업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일단 주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사실은 이제 200달러 후반대까지 가면서 상당히 좀 위험했었는데 어쨌든 300달러 대로 이제 회복하면서 뭐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 전체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건 아닌 것 같고 사업 리스크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및 규제 관계 개선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브랜드 중립성도 좀 확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치색이 넓어질수록 테슬라라든가 이런 대중적 수용이나 이런 소비자 저항이 최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완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쨌든 5년 내 이 부분에 많은 자신의 자리가 있겠다고 얘기하면 글로벌 사업 확장이라든가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특정 주파나 플랫폼 권력에도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 후원 없이도 영향력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도 어쨌든 후원금을 쏟지 않으면 사실 뭐 요 생태계나 이런 것들이 간접으로 어쨌든 개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머스크 관련해서 두 번째 키워드까지 잘 살펴봤고요.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아마존 사기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물류 앱을 이용해서 배송 노선을 확보를 한 뒤에 물품을 중간중간 빼돌리는 형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이게 규모가 한 8,300만 달러 정도 물품을 탈취한 아르메니아계 범죄 조직 구성원들을 미국 법무부가 이제 지금 기소를 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이제 약간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이름이 약간 AK 트랜스포지션, MBA 홀딩스라고 해서 4개 유령 운송업체가 아마존 배송, 그러니까 매칭 앱을 해서 이제 아마존 리플라이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방식이 어떤 식이면 공식 배송 예약을 이제 딱 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품을 수령한 다음에 지정한 목적지로 운송하지 않고 일부 품목을 중간에 이제 빼돌려서 재판매하거나 이제 조직 간에 어쨌든 분배하는 형식으로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이제 법무부는 요 방식을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창고가 이제 적재한 다음에 요거를 도난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단순 절도를 넘어서 이게 이제 살인 미수 라든가 납치라든가 의료 사기 등 다양한 이제 범죄에 연루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13명 정도고요. 이제 연방 법원에 출두를 했고 체포를 하고 이제 구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게 상당히 이제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액도 요게 사실은 8,300만 달러면 전체 금액이 한 6% 정도 되기 때문에 금액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디지털 물류의 보안성에 이제 취약성이 노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요게 사실 이제 아마존 리플라이라고 이제 앱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요 부분이 이제 허점을 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디지털 물류의 어쨌든 자동화의 보안에 어쨌든 강화 없이 오히려 고위험에 어쨌든 요 부분이 노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커머스 공급망이 어쨌든 취약 구간이라고 하던데 이게 블라인드 존이라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 어쨌든 허점을 잘 이용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게 어쨌든 제3 운송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요 구조적 한계를 잘 노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게 어쨌든 책임과 감시의 사각지대가 있는데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지금 제3의 그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 소비자 보호 판매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어쨌든 많이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한계가 계속 생기고 있어서 요거가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향후에 어쨌든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8,3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면서 아마존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급망 통제력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미국의 그런 물류 시스템 부분에서도 사실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류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좀 저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영세 운송업자들이 이제 플랫폼이 이렇게 되면 기반이 어쨌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디지털 물류품의 이제 보안이 재설계되어야 되니까 아마존이 생각보다 이게 탄탄할 것 같지만 허술합니다. 우리나라 쿠팡이나 이런 거보다 더 허술합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향후에 이제 GPS 위헌조 방지나 생체 인식 이런 등록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약간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미국 내 다른 디지털 물류품도 재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제3운송이라고 이제 의존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나 누구나 하는 방식이 이게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소규모 운송업자나 도산 우려가 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 대책이 없는 약간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너무나 떠안는 약간 너무나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소규모 운송업자나 도산 우려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플랫폼 기업들 특히 이제 이베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마켓 이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확대가 좀 있지 않을까. 이게 계속 도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국토안보부라든가 FBI라든가 국무부라든가 이런 에 대한 중심의 범죄 대응 시스템이 재편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데 재발 방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공급망이나 유통망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뢰도 저하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마무리하고 네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는 구글 검색 포기 선언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이라고 하면 바로 구글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 새로운 변화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구글이 일단 I.O. 개발자 회의를 현재 진행 중인데 여기서 AI 모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궁금한 검색어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AI랑 대화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내가 얻고 싶어 하는 답을 얻어가는 과정으로 변하게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챗봇처럼 변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을 좀 시사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10개의 이제 파란 링크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 정복했던 구글이 이제 AI 모드로 검색판을 재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14일 날 지난번 14일 날 어쨌든 연례 컨퍼런스에서 이제 공식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검색의 본질을 좀 바꾼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번 변화는 어쨌든 챗GPT 이제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반독점의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미나이를 공개하면서 이 부분을 통합했는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면전에 아마 생태계에 돌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검색을 포기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검색 시장을 포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검색의 종말이라고도 아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화형 질문 시스템이 부상했다라고 그러니까 검색 자체를 포기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기존의 키워드 입력을 포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맞춤형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대화형 탐색의 주류를 이루는 구조로 전환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는 이제 정보를 찾는 방식으로 자체를 재정의하고 검색과 AI 융합의 진입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이제 이렇게 진입했다라고 이제 시사점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보 중개자의 역할은 이제 종식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응답자의 플랫폼으로 진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플랫폼 자체의 어쨌든 체류 시간이나 데이터 활용을 이제 비약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쨌든 이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게 이제 앞으로는 어쨌든 이 창에서 이제 머무는 시간을 늘려야겠다라는 게 어쨌든 구글에서의 핵심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성형 AI 시대 간의 구글의 생태계에 이제 락인 전략이 본격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거를 챗GPT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머무는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오픈 AI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과의 경쟁에서 이걸 늘리는 시간을 늘리는 것 같고요. 이건 어쨌든 광고주들이 이거를 계속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AI의 응답형 광고 삽입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핵심 과제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저도 사용해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더 과제 부분에서 이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챗GPT보다는 이 부분이 좀 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검색 시간을 종말을 맞았지만 대화형 질의응답에서도 아주 좀 더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AI 모드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앞으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챗GPT를 좀 이기기 위해서 검색창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리게끔 만들고자 하는 게 구글의 가장 큰 목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AI 모드가 검색 시장 안에서도 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좀 불게 될 텐데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대화형 기반으로 전환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검색 흐름으로 이제
게 되면 이제 생태계가 좀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언론사나 블로그가 트래픽이 많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밖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많이 변하면 이제 언론사들이 향후에는 이건 우리나라 언론사도 많이 변하게 될 겁니다. 언론사도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사들이 향후에는 이걸 검색해서 언론사로 가는 방향이었거든요. 이게 앞으로 이제 많은 이 서울경제 TV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향후에 언론사 홈페이지들도 대응을 해야 될 건데 이게 트래픽으로 이제 많은 언론사들이 그동안 많은 이제 생계를 꾸려갔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정보 제공자가 콘텐츠를 생산하되 트래픽과 수익을 플랫폼에서 빼앗기는 구조가 심화되는데 이게 이제 향후에 바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색해서 가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이게 구글 안에서 이제 머무는 구조가 될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구글이 이 안에서 많은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구글에서 많은 걸 해결합니다. 앞으로는 정보 제공자가 아닙니다. 언론사나 블로그 트래픽이 급속도로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홈페이지 운영자들이 좀 망한다고 하는 표현이 맞나 어쨌든 이렇게 먹고 사는 구조가 많이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저는 이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1, 2년 내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 구조도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전통적인 검색 광고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건 향후에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검색 광고 시장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AI를 도입한 검색 시장도 앞으로 변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5번째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이유도, 테무, 쉐인 관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럽연합도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서 건당 2유로의 고정세금 부과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세관 비용에 있어서 보전을 좀 하고 불공정 가격 경쟁 문제도 해결을 좀 해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은 상태인데요. 이번 조치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가은 아나운서가 모두에 이제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 건데요. 이제 초저가 무료 통관이 끝나는 겁니다. 사실 유럽연합이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서 건당 2유로의 이제 고정 세금을 부과하는 걸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더 미니미스랑 똑같은 건데요. 이제 그 해외 직구에 이제 무료로 이제 150유로 미만의 소형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였는데 2유로의 고정 세금을 이제 부과하는 걸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게 오는 거 테무나 이제 쉐인 같은 경우에 중국발 저가 상품을 중심으로 통관세 이제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말 한 해 동안 이제 유럽에서 오는 소형 택배를 보니까 무려 46억 개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90%가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집회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세금을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제품의 안정성과 이제 기준 미준수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이유가 안 되겠어요. 세관 비용을 보전을 줄이고 불공정에 관한 가격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이제 물품에서는 건당 2유로, 그다음에 이제 우체국에서 오는 거에서는 이제 건당 0.5유로를 배송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이게 대중 압박에 대한 맞물리기 때문에 이로써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걸 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무나 쉐인의 이제 플랫폼도 이제 사용자를 수천만 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도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향후에 과세가 이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정책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쉐인이나 테무도 향후에 아니 1,000원이나 2,000원짜리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2유로 정도 하면 3,1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000원짜리 하는데 4,100원을 내야 되면 과연 이걸 사람들이 살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테무랑 쉐인이라는 이 플랫폼 자체가 워낙 이제 초저가 상품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고정 관세가 붙어버리게 되면 이에 대한 메리트가 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결과를 좀 낳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유럽연합에 있는 소비자들한테도 사실 이 부담이 그대로 전가가 네네. 되는 거라서 문제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일단 소비자 가격이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사실 기존 면세였는데 이제 소형 직구나 이런 것들이 물품에 2유로가 붙으니까 초저가 상품에 대한 직구 매력이 급감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하던 어떤 광고들이 급감할 것 같습니다. 급감하게 되면 이런 데 대한 어떤 페이스북이라든가 어떤 이런 주가들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광고가 급감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매 빈도가 감소할 것 같고 묶음 배송이 증가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소비자가 빠른 단건 직배송보다 저렴한 핫배송을 전략을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브랜드 직구보다는 플랫폼 직구에 더 영향이 더 크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가 패션이나 자파 이런 것들은 충동 구매 직후는 급격히 위축하게 될 것 같고 현지에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많이 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나이키, 애플 같은 공식몰보다는 쉐인, 테무 같은 직구가 이제 타격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품의 품질 안정성의 기대치가 상승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신뢰의 어떤 직구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직구 어플 테무랑 쉐인 관련된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6번째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삼성, 닌텐도 칩셋 보도록 하겠습니다. 닌텐도가 파운드리 파트너로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선택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술렁이고 있습니다. 스위치2의 핵심인 시스템온 칩에 대해서 생산을 지금 삼성전자에 맡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대형 수주다 보니까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보도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며칠 전에 난 건데 이틀 전인가에 난 건데 사실 이게 하면서 주가는 별로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의미가 좀 있는 거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좀 주가에 반영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져왔는데 사실 삼성전자 과거에도 닌텐도 플래시 메모리와 이제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해왔지만 메인 프로세스가 대규모로 이제 생산은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서 이례적으로 대형 수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사실 대단한 의미가 좀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칩셋은 아예 삼성전자 8나노 공정에서 최적화된 설계도로 된 거라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좀 있는 거라서 여러분 좀 의미를 좀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거고요. 닌텐도가 TSMC하고 애플 간의 이제 생산 공정을 벗어난 독립적인 생산 이런 거를 이제 한 거는 정말 이례적인 겁니다. 그래서 닌텐도가 이번에 결정한 거는 부품 수급의 안정성과 이제 생산 일정을 확보한 거라서 이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스위치 1은 출품 당시에 이제 생산 부족이나 이제 판매를 겪은 거라서 이번에는 어쨌든 공급 부진에서는 이제 2에서는 이제 자신감을 비친 거고요. 시장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이번에 이제 한 건 220만 개나 되는 거라서 상당히 의미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 판매는 이제 2026년까지 3월까지 150만 대이기 때문에 예상치는 1,680만 개입니다. 사실 이번에 하면은 이거 엄청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의미도 상당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SMC가 애플과 집중의 구조를 탈피한 거고 공급망을 다변화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이제 신뢰 확보나 상징적 수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나 GPU 아키텍처에서 삼성 친화적인 전략이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닌텐도의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라는 측면과 생산 확장의 기반을 확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 스위치 2는 1년 차에만 2천만 대 출하를 언급했는데 이게 사실 대규모 칩이 어쨌든 생산되기 전제돼야 된다는 게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좀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 삼성전자라는 또 이 브랜드 확보가 좀 있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좀 있다라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TSMC를 버리고 삼성을 택했다는 이 측면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닌텐도 관련해서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수주를 맡겼다라는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사실 이례적인 대량 수주라서 좀 주목을 많이 받긴 했는데요. 닌텐도의 미래 전략에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네. 이게 하드웨어 생산 체계에서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TSMC와 엔비디아, 이제 애플과 수급 경쟁 속에서 그러니까 불안정과 이제 우선순위에 좀 밀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어쨌든 그 기존에 이제 어쨌든 이 사실들에 보여서 그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밀릴 수 있는데 그래서 삼성을 택했기 때문에 독립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가격 경쟁 및 또 이익률 개선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삼성은 이제 애플이나 TSMC보다 이제 비용 협상력에서 유연성을 보이고 공급 대가 외에도 이제 메모리나 디스플레이 번들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디바이스 전략 확장도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좀 있고요. AI 클라우드 연동이나 SoC 개발 협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내용이 좀 주가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관련해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소식도 좀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조회 공시 답변이 12시 정도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관련된 내용 완벽하게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 설립하면서 바이오시밀러랑 CDMO 관련된 내용들 완전히 분리해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재무적으로 봤을 때 삼성물산도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흐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6가지 경제 키워드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1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 레저의 핵심 네트워크 지표들이 두 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2023년 초 이후 처음으로 전방위적인 성장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메사리는 XRP 레저의 활성 지갑 수가 전분기 대비 142% 증가하고 평균 1일 거래량도 1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결제 거래는 무려 36% 급증하며 네트워크의 실사용이 뚜렷하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는 XRP 레저가 최근 도입한 이더리움 가상머신의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를 통해 디파이와 NFT 등 이더리움 기반 서비스들이 XRP 레저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리플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도 레저상에서 4,400만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체 유통량은 이미 3억 달러를 넘어섰고 리플 측은 리플 USD의 확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의 토론 종결안을 통과시키면서 USDC가 최대 수혜 자산으로 떠올랐습니다. USDC 발행사인 서클은 둘러싼 이 인수전도 본격화됐는데요. 가상자산 전문 매체 폴 베런에 따르면 리플은 최근 서클 인수 가격으로 최대 110억 달러, 하나 약 15조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불과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오른 수준인데요. 이번 몸값 상승은 지니어스 법이 본격 추진되며 USDT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커진 반사 이익으로 해석됩니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 100% 준비금 유지와 역외 발행 유통 제한을 명시하고 있어 제도권 수용성이 높은 USDC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현재 서클 인수 후보로는 리플과 함께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거론되고 있으며 누가 서클을 품느냐에 따라 향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질서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아틀라스가 파이 네트워크의 대규모 토큰 매도 사태를 두고 2025년 최대 러그풀로 지목했습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익명의 지갑에서 1,200만 개에 달하는 파이 토큰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은 단기간에 절반 이상 급락했는데요. 아틀라스는 이 매도가 신규 업그레이드 발표 직후 이뤄졌고 해당 지갑이 파이 네트워크 핵심 운영팀과 연관됐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특히 5월 14일로 예고됐던 중대 발표가 시장 기대와 달리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출시에 그치면서 파이 가격은 하루 만에 25% 넘게 빠졌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팀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파이 측은 운영 목적상 여러 지갑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아틀라스는 사전에 명확한 설명 없이 이뤄진 거래는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6대 시중은행장과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논의를 확대합니다. 오는 26일 이 총재는 국제금융협회 회장과 서울 한은 본관에서 만나 아고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CBDC의 활용 가능성과 국가 간 결제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대선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CBDC와의 연계 가능성도 주요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과 공공성을 갖춘 CBDC의 장점을 결합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전 세계 금융기관과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인 만큼 국내 금융시장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6대 은행은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한강 테스트에도 참여 중이며 신한은행은 자사 가맹점 결제와 연동해 활발한 실사용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를 가장 많이 보유한 인물이 저스틴 선 트론 창립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시간 5월 20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저스틴 선은 본인이 해당 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갑의 소유자임을 직접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 초대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갑에는 약 1,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3억 원 상당의 트럼프 코인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스틴 선은 오는 22일 열리는 만찬에서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네트워킹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밈코인 최다 보유자 220명을 초청한 만찬뿐 아니라 상위 25개 지갑 보유자를 위한 리셉션과 VIP 투어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만찬 참석으로 저스틴 선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관계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유니코인을 상대로 사기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시간 5월 20일 SEC는 공식 발표를 통해 유니코인과 임원진 3명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사기 방지 조항과 증권법 등록 조항, 그리고 특정 사기 방지 조항 위반 등입니다. SEC에 따르면 유니코인은 자사 토큰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과 자산으로 담보된다는 홍보를 했지만 실제 자산 가치는 그보다 훨씬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만 조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0억 달러 이상의 권리 증서를 판매했으며 이 증서와 토큰이 SEC에 등록됐다는 허위 광고까지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SEC의 규제 행보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개장 전 살펴볼 이슈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 감세 법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려가 더 깊어진 모습이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하는 흐름 가졌습니다. 장기 국채금리도 5% 넘게 오르면서 약간의 충격이 온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출발하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막판으로 갈수록 그래도 힘을 좀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이 좀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는데요. 1,370원대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또 매수 우위가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함께 반등하는 흐름까지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우리 시장 지금 환율이 움직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미국 증시도 큰 흐름은 없었는데요. 네. 근데 국내 증시에 반등이 나왔어요. 네. 이거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또 많이 올랐었는데요. 근데 주말을 통해서 무디스 신용평가사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지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월요일장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거고요. 그런데 이 영향이요, 결국 미국에서의 문제지만 미국 증시는 월요일 날 이 변동성이 있었지만 결국은 낙폭을 줄였단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 이 상승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효과가 크진 않다라는 이런 이제 인식으로 인해서 환율은 또 떨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왔죠.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 이런 영향들이 좀 불거졌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세금을 감세 법안이죠. 이 세금을 줄이는 이 법안에 대한 이제 의회에서 하원에서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가뜩이나 지금 신용등급이 강등했던 이유가 재정적인 부분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재정 부담은 더 증가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또 급등이 나왔고요.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들도 이렇게 미국이 경제가 어렵다라고 인식이 들다면 그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면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어제는 샀지만 오늘은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 분위기는 어제와 오늘의 온도차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할 때 오전장에 일단 이 충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선물지수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국 선물지수는 소폭 플러스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향들은 조금 더 빨리 영향 충격이 빨리 끝난다면 오전장에서 흔들림이 있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오전장은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는 감세 법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 적자에 대한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는 외국인들이 들어왔지만 오늘 외국인들의 그 수급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황제주죠.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설립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순수 이 CDMO 회사로 거듭나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원래 이제 분할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인적 분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물적 분할을 할 것인가. 네. 그동안 이제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대부분의 이 분할 이슈는 대부분 물적 분할이었어요. 물적 분할의 경우는 신설회사가 새롭게 설립이 되지만 기존 주주는 그 신설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적 분할의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생기더라도 일정 비율만큼 주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의 경우에도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차이가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인적 분할이죠.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한 회사 안에 있었던 사업들을 다 골고루 보고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게 또 분할이 된다면 약간 혼란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무래도 이 특화된 사업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위탁 생산 부분과 그 다음에 또 바이오 시밀러 쪽을 나눠서 이제 특화시켜서 이제 경영을 하겠다라는 방침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오늘 오전 9시 반까지는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풀리게 될 텐데 이 시장에 대한 영향은 크게 혼란을 겪을 만한 그런 주가의 반등이나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장에 대해서는 오늘 뭐 갑작스러운 혼란이 있을 거는 아니다. 좀 이렇게 보수적인 입장 알려주셨으니까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목할 점이 바로 상장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이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 달바 글로벌이 새롭게 상장을 합니다. 사실 K뷰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에스테틱 기업이 얼마 전에 바이오비주가 또 신규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또 좋은 흐름까지 보였습니다. 요즘 K뷰티의 시장이 좋기 때문에 오늘 달바 글로벌도 지금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오늘 어떠한 포인트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보통 이제 새롭게 신규 상장주가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신규 상장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에 업황 분위기가 좋을 때 상장을 많이 시켜요. 그래야 더 많은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고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거든요.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제 한알령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국내 그 화장품 기업들이 좀 많이 약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주가도 역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달바 글로벌도 이번에 상장을 좀 이제 오늘 하게 되는데 이 상장도 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한단 말이죠.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뭐 큰 점유율과 그다음에 이익 보통 이제 상장을 시킬 때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상장 요건이 달라요. 코스피 시장의 상장 요건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매출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상장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달마 글로벌이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그다음에 실제 수익들을 굉장히 좀 많이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상장주 그리고 이렇게 그 특정 업종에서의 뭐 대여라고 생각을 하죠.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미스트 쪽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이 상장된다라고 하는 건 달마 글로벌 주가의 상승에도 도움이 되지만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도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마 글로벌이 오늘 주가의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화장품 관련 섹터들도 같이 묶어서 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달바 글로벌 이 공모주 청약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굉장히 또 경쟁력도 셌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 앞으로 그냥 지켜보면서 투자 포인트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 건가요? 매수 일단 포인트로요? 많은 분들이요. 공모주 청약을 할 때는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네. 사실 청약을 못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아쉬움이 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상장할 때
첫날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 물려요. 네. 보통 우리가 신규 상장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처음에 상장됐을 때 기대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도 많이 올라가고 청약의 또 경쟁률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아침에 또 많이 올라서 출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거품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거품이 생겼을 때 들어가게 된다면 더 큰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는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하락폭이 굉장히 커요. 과거에는 신규 상장주에 대한 그 상승폭에 대한 제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제한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상승이 굉장히 또 크게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잘못해서 매수를 따라붙다가는 결국은 또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의 경우 우리가 매매를 굉장히 좀 오랫동안 잘하셨던 그리고 내가 실력이 좀 있다. 단기 트레이딩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초기에 뭐 단기로 매수 매도를 하는 건 뭐 그거 역시는 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런 단기 대응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큰 폭으로 빠지면 손실이 엄청나게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초기에 이 상장 초기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이 상장 첫날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대감으로 인해서 급등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좀 거품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럼 K뷰티 쪽으로 계속 잘 가고 있는 흐름인 거고 사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던 지난해 2월에 APR이 상장을 또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달바 글로벌과 마찬가지로 APR 쪽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K뷰티 쪽 다 잘 깔 것 같다, 좀 호재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신 만큼 이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서 아이디어 세워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K뷰티 쪽의 시장이요. 과거에는 아시아 쪽에서 이제 시장이 많이 컸었거든요. 네. 초기에는 일본 쪽,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는 이제 유럽 쪽까지 넘어가서 또 미국 시장과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점은 이 매출이라든지 실적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익은 잘 내고 있었지만 주가는 많이 빠졌었고 그리고 지금이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의 상승을 본다면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의 긴 흐름을 봤을 때 이 K뷰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뭐 큰 부담을 느낄 만한 가격 지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갈 때 매매 자체는 그렇죠. 우리가 올라가는 자리에서 따라붙는 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이럴 때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럴 때를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상장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아침에 기대감 이걸로 인해서 같은 종목,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올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오늘 상장되는 이 달마 글로벌이 만약에 오늘 올라갔다 또 흔들리면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같은 흐름으로 아침에 또 움직일 수 있으니 차라리 오늘 올라갔다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차라리 빠졌을 때 기회를 누리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K뷰티 쪽으로 같이 덩달아서 급등하실 때 막 잡는 것보다는 조금은 눌러줬을 때 그때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 트럼프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미사일 방어말 골든돔을 구축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제 방산 쪽으로도 잘 갔고요. 우주 셋톱 쪽으로도 조금은 훈풍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물산에서도 지금 11% 급등하는 흐름까지도 보였었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도 이러한 훈풍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네, 연임 항상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면 대부분 다 트럼프 대통령의 뉴스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가 시장에 굉장히 큰 파급력을 주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골든돔에 대한 뉴스가 있었어요. 네. 이제 우주에서 미사일들은 이제 방어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임기 내에 바로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임기 내에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좀 모르고요. 그리고 굉장히 막대한 자금들이 또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본다면 앞으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추진을 하겠다, 임기 내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움직임이 분명히 또 나오게 될 거고 그와 관련돼서 종목들의 움직임도 분명히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세트랙 아이라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갑작스럽게 그 뉴스와 함께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장중에 보시면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 정도가 또 올랐죠. 네. 이렇게 해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또 반등이 나왔고요. 하지만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건 우주항공, 방산 이런 관련주들 쪽에서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그동안 올라왔던 종목들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인식 때문에
잠깐의 조정들, 약간 휴식기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다시 또 올라갈 것인가? 근데 어제 뉴스를 본다면 이거에 의해서 반응한 종목들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은 종목들도 분명히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골든덤 이슈가 전체적인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을 끌어올린다라기보다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어서는 좀 수혜라고 하죠. 주가 상승에 있어서 단기적인 수혜는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단기적인 수혜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 사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골든돔을 구축한다는 거는 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삼성물산이 또 11% 급등한 만큼 사실 또 새로운 수혜, 또 새로운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주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좀 계속 좀 지금 수혜가 들어왔을 때 봐도 네. 되지 않을까? 올라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만약에 정말 작은 기업들 있죠. 뭐 적자를 내고 있는 정말 작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보통 어떤 테마가 있으면 거기 테마에 편승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실제로 우주항공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했고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진출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실제로 그쪽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성과를 앞으로 좀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삼성물산의 가장 주가가 그동안 되게 약했거든요. 이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 회사의 주가가 약하고 답답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루함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재료와 신규 테마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는 건 삼성물산의 주가도 이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가 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시호가 시장에서 7%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두 번 정도 연이어서 반등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반등보다 두 번째 반등은 좀 약하죠. 그렇다는 건 두 번의 반등 뒤에 한번 깊은 조정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물산을 대응하실 때 만약에 이 우주항공 쪽으로 대응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못합니다. 올라가다 깊은 조정 들어오면 차라리 깊은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 매매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었던 종목인 만큼 그래도 지금 이렇게 새로운 재료가 나왔다는 거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이 수출 데이터가 또 나왔습니다. 사실 이 관세에 대해서 계속 우려감은 있었는데 역시나 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관세의 쇼크를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이 2.4% 감소를 했고 이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 쪽으로는 조금 더 직격탄이 이어졌거든요. 아무래도 완성차 쪽으로 계속 좀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완성차 쪽 아무래도 좀 불안함이 이어지겠죠? 네, 지금 자동차 섹터는 이번 트럼프 관세 정책에 있어서 네. 가장 큰 피해주라고 그러니까요. 그동안 거론을 많이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25%의 관세, 이 부과, 거기다가 중복 관세까지 부과가 될 뻔했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여전히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이 자동차 쪽에서의 수출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기아 이런 회사들이죠. 그리고 미국도 역시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쪽에서의 큰 이익을 좀 내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동차 쪽 한국하고의 과연 무역 협상을 통해서 과연 자동차 쪽에 관세를 없애줄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없애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자동차 섹터의 수출이 감소한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빠진다고 해서 접근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그 협상 전까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셔라 이런 얘기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어제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함께 들어오면서 양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줬는데요. 확실히 달러 약세 그리고 원화 강세 흐름 속에서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단단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조선방산처럼 기존 주도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가운데 그동안 지수를 끌어내렸던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들
업체는 모처럼 상승 탄력 받아갔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떨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3% 하락하면서 261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5% 역시나 하락해주면서 720선 지나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은 쉬어가는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쉬는 흐름 연출이 됐는데요.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도 오늘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구글과 함께 스마트 안경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구글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언급이 됐는데 한편 대만에서 열리는 컴퓨텍스 2025에서 엔비디아의 미디어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기대했던 삼성전자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0.72% 하락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장 초반에는 젠슨항의 러브콜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부재했기 때문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현재장에서는 보합권 흐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미국 FDA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공장 실사 진행한다는 소식에 7%대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속보가 전해졌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진행한다. 그래서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설립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9시 30분까지는 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또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 살펴보시면 0.36% 하락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간밤 테슬라가 2% 넘게 밀리기도 했고 또 전기차 배터리 캐즘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을 포함해서 글로벌 생산기지 투자 계획이 잇따라 밀리거나 혹은 철회되는 모습을 보여지면서 국내 배터리 3사들 모두 캐즘 한파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43% 빠진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장에서 골든돔을 구축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방산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왔고요. 어제장에서 4% 넘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런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유상증자 모집 금액을 2조 3천억 원에서 2조 9천억 원으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연출되고 있고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0.77% 하락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 함께 체크해 볼 텐데요.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과 HLB 좀 엇갈린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0.61% 하락하면서 32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사실 정부가 미국 관세 피해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어제장 안에서는 제약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늘 장 안에서 알테오젠 조금 쉬어가는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반면 HLB의 경우에는 0.5%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이면서 5만 3천 원 선 지나가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또 역시나 동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1.25% 에코프로 BM이 좀 더 큰 낙폭 그리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0.6%가량 떨어지면서 역시나 이런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2차 전지주들 부진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3% 가까이 좀 빠지는 흐름 보여지면서 26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6위부터 10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파마리서치 어제장에서는 10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파마리서치 0.11% 하락하는 모습, 아쉬운 모습이 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주란을 앞세워서 유럽 시장에서도 좀 진출을 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 장 안에서 역시나 1%대 낙폭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휴젤과 클래시스도 미용 의료기기 단 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떨어지고 있고요. 펩트론도 보합권 흐름 지나가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도 전반적으로 하락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시장 상황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0일 목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뉴욕 증시와 좀 커플링 되는 현상일까요? 양 시장 모두 쉬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 코스닥이 0.6%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환율이 1,370원대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앞서서도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들이 조금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이 달바 글로벌적으로는 지금 71% 급등하면서 오늘 상장 출발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분위기가 역시나 뉴욕 증시와 조금은 커플링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먼저 출발은요. 무디스 쪽에서 신용등급 강등이 지금 출발했었는데 네. 사실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였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그런데 정작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쪽에서의 감세 정책 이게 만약에 또 시작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의회 통과가 된다면 추가적인 재정 불안을 또 야기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다면 결국 이제 미국 재정적인 위기의 불안감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국채금리 20년물을 어제 이제 입찰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제 국채금리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5%대입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를 지금 최근 들어서 4%, 5%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불과 2021년도 이 코로나 전까지의 미국에서 발행되는 국채금리는 0%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국채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평가를 받죠. 그런데 0%에서 발행되었던 그런 국채가 지금 이제 5%대에서 발행하게 된다면 미국은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과연 한국은 어떨까? 이번에 수출 데이터가 또 나왔죠. 그런데 관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출 데이터가 또 망가졌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신용등급은 강등이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염두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 있어서는 오늘 주가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평가에 대한 이 메리트도 있긴 하지만요.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긴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눈치를 보면서 쉬어가는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시장의 분위기에 있어서는 지금 약간의 조정 분위기 그리고 이 조정 뒤에 미국 증시가 다시 또 안정화되면 다시 또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게 오늘 아침에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바로 기회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당분간 이 충격이 조금 이제 흡수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대표 주도주가 좀 움직이게 되겠죠. 주도주의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금 뉴욕에서는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한국에서도 신용 등급에 대한 우려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 바로 따라붙기보다는 좀 관망세인 자세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도주 쪽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원전주들 굉장히 잘 갔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쉬어갑니다. 지금 증시가 쉬어가서 그런 건지 단기간에 그냥 숨고르기다라고 봐도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원전 할까요?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네. 근데 모든 종목들이 뭐 신고가를 치면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주가 급등이 나왔다가 체코 원전 이슈로 한번 급락이 나왔죠. 네. 그러면서 이 근래 들어서 이제 다시 반등을 시도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원전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전력 인프라 쪽에 있어서는 AI 데이터 센터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새롭게 정권이 교체가 이제 임박을 했잖아요. 교체가.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도 대권 후보주자들은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답변들을 좀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과 관련돼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시장이 흔들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도 시장이 불안하면 많이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좀 흔들려서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가 원전 쪽에 초점을 맞출 때는 원전하고 사실 SMR 관련주들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원전 쪽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원전, SMR 쪽과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훨씬 더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원전 쪽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수요가 계속 있는 만큼 이쪽으로도 그래도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이 점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AI 칩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중국의 하위 인공지능 칩 어센드를 지금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방침을 내놓으면서 중국이 굉장히 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시장에 대해서도 좀 반도체주들도 조금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우리 반도체 투톱이 요즘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긴 하잖아요. 이쪽으로는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중국 화웨이에서 이제 어센드 칩이라고 해서 기존 그 엔비디아 쪽에서의 호퍼 칩이죠. 네. H백과 거의 성능이 이제 거의 비슷한 이 칩을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칩을 개발하자 미국에서는 만약 이 칩을 사용하는 그 나라들 아니면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세 정책과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해서 뭔가 좀 이제 그 제재를 가한다는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자체 개발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엄포를 놔버리니까 이거에 만약에 동참하는 회사들이 있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AI 칩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이 시장이 굉장히 좀 큰 시장이고 미국의 독주를 또 막기 위해서 또 중국은 여기에서 이 기술이 많이 이제 끌어올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완성 칩에 대한 경쟁이 결국은 HBM 반도체라든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반도체 쪽에 대한 이 관련 종목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미국이 강압적으로 하지만 중국이 또 역시 받아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쪽은 최근에 사양을 또 낮춰서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 다시 HBM 이 칩을 이제 호퍼 칩을 또 납품한다라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또 중국에서 또 거절이 되게 된다면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이제 HBM 반도체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지금은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요. 주가 올라가기 좀 어렵다는 거죠. 이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은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분위기 안에서는 당연히 국내 기업들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런 미중 간의 갈등, 좀 관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투톱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한미 간 이 관세 협상, 실무 협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이외에도 자동차 그리고 뭐 철강, 화학까지 지금 좀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쪽으로도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지금 세워보면 좋을까요?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이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고 22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지금은 대선이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선 앞두고 뭔가 협의점을 찾기는 어려워요. 아마 이제 그 전에도 그냥 언제 합시다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있으니 뭐 대선 이후에 나머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협의를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원론적인 부분들만 얘기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내 한미에 대한 어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이번에 이 내용들보다는 일본의 3차 관세 협상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3일이거든요. 이제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일본이 지금 3차 관세 협상을 지금 미국하고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파고드 부분이 앞에서 자동차 섹터 얘기했었죠. 일본도 역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자동차 쪽에 대한 이 관세를 다 줄이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이 과연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10%의 기본 관세를 이것도 없앨 수 있는가? 이 부분도 협의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측에서 관세 협상의 3차 이 관세 협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한국도 역시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관세 협상에 있어서 자동차 쪽을 그렇게 관세를 크게 줄여주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 자동차 업계는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보다는 원론적인 부분들보다는 일본과의 관세 협상을 우리는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 내용들의 결과가 나오면 아마 한국도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의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일본과의 3차 관세 협상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이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TV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국 시장 영향을 좀 받는 건지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현물, 선물 다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 포지션 찍혀 있습니다. 다소 좀 아쉽긴 한 것 같은데 개장 분위기 어떻게 일단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일단 이렇게 시간차 공격을 당할 때가 참 힘들죠. 사실 이제 조정이 나와야 했다면 우리나라 조정이 나왔던 월요일 날 미증시도 이제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잘 헤쳐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미국 증시의 종가 마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증시가 약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출발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 못한 상황이죠. 여전히 지수는 올라왔지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였었던 외국인들의 수급의 개선세가 사실 이렇게 되면 개선되기 참 어려운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요. 대신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서 잘 버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 외국인이 없다면 이가 없다면 잇몸으로라도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번다 했었을 때 기관 투자자들의 오늘 매수 수급 유입이 어느 정도 들어와 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 하면 크게 세 가지의 주체가 있죠. 금융투자가 있고 투신이 있고 연기금이 있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매매 그러니까 오늘 샀다 그래서 내일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산 부분이 있다면 내일 또 매도를 하는 굉장히 단기적인 주체라서 금융투자를 제외한 오늘 연기금과 어떻게 보면 투신의 수급의 연속성이 얼마만큼 우리나라 증시에 받쳐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잠시 후에 여러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오늘은 그 무엇보다도 삼성그룹사의 힘이 지수를 얼마만큼 잘 버텨주는지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기관과 투신 쪽에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중요하다. 그리고 삼성그룹주가 이 지수를 얼마나 받쳐주고 있는지도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매크로적인 환경 먼저 좀 볼 텐데 국채금리가 뉴욕 증시에서 30년물이 5% 심리적 저항선을 다시 한번 좀 재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채권금리가 치솟는데도 불구하고 원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상 좀 이례적이긴 하죠. 네. 그리고 간밤에도 전일 대비해서 호가가 한 1,010원 정도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1,374원 9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미 환율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원화 절상을 요구했다라는 부분도 좀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진짜 다시 한번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좀 우려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연결이 돼서요.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지수의 위치가 상당히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 최근 바닥권 대비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국 대비 혹은 유럽 대비, 네. 일본 대비 많이 움직였는가라고 고민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못한 곳에서 나오는 악재라 오히려 저는 받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어떤 호재와 악재가 공존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악재 쪽은 뭐가 있냐면 앞서서도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지금 국채를 발행을 많이 했는데 흥행을 하지 못하고 그렇죠. 있죠. 이게 흥행을 하지 못한다면 사는 주체가 없다는 거고 사는 주체가 없다면 지금 미국은 높은 부채를 갚아야 되는 실질적으로 높은 이자를 내면서 갚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절상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악재이고요. 대신에 이제 호재성이라고 좀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혹은 미국이 이렇다 저렇다 방법론을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 연준 의장 혹은 FOMC에서 조금은 빠르게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당연히 시장은 안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는 지금 부채 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반등할 때는 FOMC 연준 의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어떤 이야기들이 많았냐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데 하게 되더라도 9월 달에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5월 달이 지나갔다고 보고 6월 달, 7월 달, 8월 달 이제 3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3개월 동안 아마 시장은 개별 이슈에 조금 더 집중돼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도 업종의 어떤 부재 속에 뉴스가 나오는 쪽 아니면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쪽에 우리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가능성도 지금은 열어둬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매크로적인 이슈를 먼저 좀 보기는 했는데 환율 부분에 봤을 때는 오늘도 1,373원까지도 내려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환율 부분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어떤 종목을 좀 담아가고 있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 먼저 확인해 보면요. 1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관 쪽과 오늘 동일하게 담아가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보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은 기관 쪽에서 1위 종목 담아갑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 양쪽에 다 있는 상황인데 삼바 관련해서는 인적 분할 이슈가 있어서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는 현대 로템도 같이 담아가고 있는 부분도 함께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살짝 언급해 주셨던 삼바 이야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앞 코너에서도 사실 이 내용을 좀 다뤘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바 그리고 그 밑에 삼바 에피스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인분을 통해서 삼성그룹 전체 지배 구조에 있어서 개편이랑 연결이 좀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바이오를 삼성에서 미래 먹거리로 좀 낙점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인분의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아마 1분기에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에서의 중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자주 했고 그 전에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한 센터의 메인이었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은 작년부터 올해 삼성그룹사에서 가장 좀 힘을 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결실을 좀 맺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삼성그룹사에서 밀어준다?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심도 있는 생각을 우리 또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죄송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지분관계에 얽혀 있는 지금 삼성물산, 삼성생명 이 기업들에게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저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이제 고민을 해보면 목적은 뚜렷할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렇게 되면 나스닥으로의 진출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삼성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부터 미국 시장에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가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인적 분할을 통해서 따로 떼어져 나왔고 이 따로 떼어져 나온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가 아닌 나스닥에 상장을 했을 때 충분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삼성생명에게는 굉장히 또 기회로 볼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게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 정지인 상태죠. 그러면 우리가 빠르게 스캔을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닌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고객사로 둔 기업들을 추려야 됩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 쪽이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CMO 쪽입니다. 그러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었던 CDMO 기업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바이넥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야기가 작년에 한참 크게 붙었다가 연기가 되면서 수그러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 화웨이 제품을 중간에 두고 서로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만약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수급이 붙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큰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지금 위치에서는 바이넥스가 아닐까. 그러니까 삼성물산,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오늘 수익을 즐기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워낙 큰 초대형주이다 보니 추격해서 매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르게 바이넥스와 같은 기업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 그룹주를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 인적 분할로 시작을 했지만 좀 더 크게 지배구조 이슈로 좀 보게 된다면 그룹주 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봐야 유리한 거예요? 일단 삼성물산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참 미래를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주항공도 있고 원전도 있고 지금 지배구조까지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이슈가 가장 핫할 때 지금 힘이 몰린 상황이라서 어제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벌써 넥스트 거래소에서부터 이제 상승을 했는데 지금 10% 가까운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실질적인 가장 큰 수혜는 삼성물산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삼성물산을 쫓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저는 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어떤 갭으로 출발을 했네요. 그렇죠. 구간이 아닐까 싶어서 만약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삼성생명도 괜찮다. 왜 그러냐? 지금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보험, 은행, 증권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안 좋을 때 올라갑니다. 왜냐? 작년 이맘때 우리가 지수 안 좋을 때 저 PBR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것과 연계돼서 실제 지금 위치에서 만약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생명이 조금은 더 살 수 있을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네. 약간의 하락 조정이 좀 나오게 되면 그때 비중을 한번 확대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등은 물산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물산은 오늘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갭 메우는 시간도 좀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 생명으로 좀 주셨는데 오늘은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네. 음봉으로 지금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일단 삼성생명을 좀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도를 보진 않았는데 순매도 쪽에서 LG 엔솔이 체크가 좀 되고 있어서 LG 엔솔만 잠깐 보고 오늘의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 내려갈까 싶었는데 더 내려가요. 지금 오늘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1% 넘게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이하로 빠졌을 때 한번 놀라셨을 거고 더 추가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더 놀라셨을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이 종목은 신규 고민하시는 분들보다는 매도 타이밍 놓쳐서 그냥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요. 여전히 바닥 뚫고 점점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요? 참 이게 어려운 게 제가 월요일만 하더라도 사실 이 미증시에 알버말이라고 하는 원자재 관련 기업의 주가가 반등이 좀 나와서 우리나라 증시도 어찌 보면 지수가 안 좋을 때 이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도 있겠다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투심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의 실적도 안 좋고 2분기, 3분기 가이던스도 지금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한 나머지 자, 공매도 재개했을 때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만약 공매도 재개하면 저도 그랬었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공매도 재개가 되면 오히려 수혜를 볼 수혜가 쪽은 2차 전지다라는 맞아요.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그 공매 물량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하락 조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위치에서 손절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많게는 적게는 10에서 5%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반토막 정도의 그쵸. 손실을 좀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럴 때는 객관적으로 이걸 정리를 하고 다른 곳에서 100%의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50%의 손실을 복구하려면 100%의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우선은 버틴 이후에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배터리 재활용 쪽에 대한 관심은 그래도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바닥을 잡는 어떤 현상들을 다시 보이게 되면 그때 비중을 한번 추가를 해보시는 하지만 그 비중 추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일정 가격이 이탈을 하게 되면 꼭 비중을 축소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신 분들만 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에는 참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LG에너지솔루션 기준으로 항상 가격 기준을 말씀드려왔던 것 같은데 계속 34만 원, 35만 원 위에 올라와야지만 네.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34만 원과 현재가의 괴리가 또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엔 30만 원 위로 올라서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한 번 더 2차 전지가 올라올 만한 시점과 시기는 있었는데 네. 포스코 퓨처엠의 증자 뉴스가 가장 큰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속상하고 아쉬운 일이지만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 기준으로 30만 원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 2차 전지 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관망 혹은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LG 엔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이 손절을 하기에는 좀 너무 늦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30만 원 위로 올라올 때까지는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내리파네요. 어제 종가로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내리파는 기세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서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G 엔소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테마로는 우주항공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프로젝트 언급도 있었죠. 미국 전역을 이제 방어하겠다라는 건데 골든돔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성에 대해서 주목도가 좀 높아지게 됐고요. 삼성물산 앞서서 살짝 언급 주셨는데 우주 발사대 건설에 대한 논의가 좀 이뤄지면서 관련된 부분들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항공입니다. 이쪽은 환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유가도 좀 떨어져서 어제도 WTI가 한 61달러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인바운드 숫자가 늘고 있는 부분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테마 열어보죠.
마지막은 자동차입니다. 뭐 잘 가서 넣었다기보단 한 번쯤 점검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수출 데이터가 이제 어제 5월 1일부터 20일까지 해서 발표가 났었는데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부분은 다 하락한 것으로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철강 관련되어 있는 석유화학도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라는 부분도 어제 짚어드리긴 했습니다. 시간 되면 여기까지 전략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 테마 먼저 열어봤고요. 본부장님 어느 쪽부터 들여다볼까요? 자, 우주항공부터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방어 무기 체계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우주항공에 대한 불씨가 확 붙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제 상승하고 오늘 조정 혹은 내일 조정, 다음 주에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해당 섹터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네. 그 조정을 이용해서 투자할 만한 종목분들을 잘 정리를 좀 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실제 기술력 그리고 플러스 해외 매출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세트랙 아이와 인텔리안 테크만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골든돔과 관련한 이슈로는 인텔리안 테크가 가장 지금 밀접한 본업을 갖고 있고 네. 혹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록히드 마틴 그리고 이제 보잉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쪽과 실질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좀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이미 80%가 해외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 중에 우주항공 기준으로 실적이 나온 기업이 몇 개 없어요. 그쵸.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트랙 세트랙 아이임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우주항공 뉴스가 나오게 되면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던 기존의 대장주들은 사실 AP 위성 그리고 이제 AP 위성을 품고 있는 컨택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일단 이쪽보다는 저는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더 높여 잡아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인텔리안 테크와 세트랙 아이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맞다는 의견. 그리고 어제 두 자릿수 상승한 종목군들도 있겠지만 네. 1% 2% 상승한 우주항공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종목군들은 조금은 피하셔야 된다. 왜 그러느냐라고 보면 네. 실적이 여전히 성장성이 지금 확인되지 않은 상황. 그렇다고 해서 수주 잔고가 많은가? 수주 잔고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목의 압축과 선택이 지금은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종목의 압축과 선택이 필요하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좀 추려봐야 된다. 세트랙 아이와 인텔리안 테크 말씀 주셨고 일단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는 소형 인공위성 네. 관련해서는 1위 기업이고 1분기 흑전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본부장님 이 골든돔 프로젝트도 그렇고요. 삼성물산의 우주발사대 건설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끝으로 다 귀결시키면 결론은 군비, 국방비 증강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쵸. 들어서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방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세수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해당 섹터로 놓고 보면 미국의 국방비가 올라간다? 유럽, 중국, 남미 다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섹터에 대한 어떤 분위기는 여전히 투자를 감행해도 괜찮다라고 이어질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니면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결국 이제 시간차는 있겠지만 네.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의 어떤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를 하고 매매 전략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방산주를 지금 네. 없는 입장에서 조정이 나오면 너는 하나의 종목을 산다고 했었을 때 어느 종목을 살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슨 아닙니다. 저는 i3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품사 쪽을 한번 보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요. 네. i3 시스템은 이제 원적외선 이 센서를 만드는 기업인데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고객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매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주항공 방산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우주항공도 우주항공이지만 또다시 나오는 게 뭐죠? 자율주행도 있고 로봇도 있고 네. 그러면 이쪽 산업과 교집합적인 부분들을 저는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만약 방산주들이 그동안에 이제 탄력이 너무 좋아서 쉼없이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저는 그 조정을 이용해 볼 기업으로는 i3 시스템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존의 방산 3대장 뒤를 이을 종목으로 한국항공우주 이야기는 맞아요, 많이 맞아요.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한국항공우주까지 다 포함해서 계속 고민을 해봤지만 그래도 원적외선 센서 쪽으로 보는 게 지금 여러 방면에서 여러 산업에서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이실 시스템은 네. 차트가 예쁘기는 한데 가격으로 봤을 때 차트로 보면은 여전히 고가권에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룸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이 아. 5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LIGN X1, 현대 로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총 대비해서 굉장히 아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수주 잔고 기준으로만 해도 네. 지금 구간에서 한 35% 정도는 조금 더 열려 있는 상황이라 네네.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i3 시스템을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실 시스템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고요. 시간상 항공 쪽 잠깐만 보고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약간 틀어서 항공 말고 카지노 쪽을 좀 볼까 해요. 일단은 인바운드 숫자가 좀 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큰 손들도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지노를 좀 차트를 돌려보니까 GKL이 진짜 조용히 잘 올라오고 있는 것 네.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큰 재미는 없지만 지금 구간을 어떻게 보고 여전히 들어가도 좋다라는 사인을 좀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현재까지 시세를 보면 GKL도 눈에 들어올 것 같은데 네. GKL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격적인 사업성을 보여준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네. 저는 상대적으로 파라다이스와 롯데관광 개발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네. 있고 실제로 이제 무비자 훈풍이 이제 중국 분들에게 그렇죠. 불어오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신다라고 하니 저는 가장 먼저 그분들이 와서 갈 곳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제주도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롯데관광 개발을 원픽으로 좀 볼 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해당 섹터의 대장주가 파라다이스이기 그렇죠. 때문에 파라다이스 이렇게 두 기업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공주 짧게 코멘트 드리면 네. 중국 분들 때문에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중국 분들이 올라온다 그래서 LCC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항공주들이 움직이는 건 한진카를 둘러싸고 호반그룹하고 지금 대한항공의 지분 네네. 싸움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호반과 한진칼 둘러싼 지분 싸움이 있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항공 쪽 좀 주목을 좀 해주셨다라는 말씀 좀 주셨고요. 좀 아이디어 틀어서 카지노 쪽으로 본다면 탑픽으로는 롯데 관광개발 그리고 파라다이스까지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습니다.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뉴욕 증시와 좀 커플링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양 시장 모두 장 초반부터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전히 그 흐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0.68%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웠고요. 2607선 지나가면서 2600선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코스닥의 경우에도 0.7%가량 빠지면서 720선 이탈한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 체크해 볼 텐데요. 네, 먼저 오늘 코스피 수급 상황은
오늘 메이저 주체가 좀 수급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들어왔던 이 메이저들의 주체 수급이 좀 빠지는 모습 역시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함께 물량을 좀 던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은 1,100억 원 넘게 물량 팔아치우고 있고요. 기관은 그 폭이 더 커서 1,700억 원 가까이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인이 3,3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이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을 받아가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개인만 사자세 나홀로 외치고 있고요. 652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561억 원 좀 큰 폭으로 물량을 팔아치우고 있고 기관도 92억 원, 100억 원 가까운 물량 출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의약품이 4.32%대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도 2.4% 강세, 좋은 흐름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유통 쪽에는 오늘 삼성물산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주 방산 진출에 대한 이슈와 또 삼바의 인적 분할 이슈까지 합쳐지면서 오늘 강한 불기둥 뿜어내고 있는데 오늘 유통업을 좀 상승으로 이끄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전기 가스업도 1% 이상의 오름세 기록하면서 오늘 코스피 업종들 이런 흐름으로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에서 하락하는 업종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기계 업종이 2.5%로 좀 약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간 좋은 흐름을 보였던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장안에서는 좀 쉬어가는 흐름 연출되면서 기계 장비 쪽 좀 약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운수 장비도 1.6% 약세, 철강 및 금속까지도 오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운수 장비 쪽에서는 현대, 기아 이렇게 자동차주들이 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수출 데이터가 전해졌는데 자동차단 그리고 자동차 부품단에서 좀 안 좋은 수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강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오늘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섬유의복도 약세지만 좀 오늘 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업종들 체크해 볼 텐데요.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 쪽이 그래도 0.84%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좀 생기고 있는 가운데 진단키트나 아니면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출판 매체 복제도 소폭이지만 0.48% 강세로 장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하락하는 업종들 기계 장비 쪽 약합니다. 2%가량 빠지고 있고요. 비금속과 금속 그리고 운송장비 부품까지 1% 이상의 약세 오늘 장안에서 보여지면서 코스닥은 쉬어가는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거래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현재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는 달바 글로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 신규 상장한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73%가량의 급등세 나타내면서 11만 4,7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K뷰티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달바글로벌의 상장을 관심 갖고 있던 투자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 포착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도 여전히 거래대금 상위단에 위치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분 가져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2%, 지금 1%대로 좀 내려오면서 그래도 하락세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 가까운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좀 낙폭을 그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장 안에서도 반도체주들 약세가 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두산에너빌리티 그간 잘 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그래프상으로도 봤을 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장 안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2.5%가량 빠지면서 38,1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물산 오늘 강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우주산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기대감의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어제장에서. 그리고 오늘장에서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이슈 때문에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도 급등세 가져가면서 현재 15만 원 선 터치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차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5월 달에 신규 상장한 그런 종목들이 좋은 흐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신규 상장 후 차트상으로 봤을 때 우상향 패턴 계속해서 그려주면서 오늘 장안에서도 2%대 추가 상승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로킷 헬스케어도 5월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오늘 3.7%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넥스의 경우에는 12%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2만 원 선 지나가는 모습이고요. 랩지노미스처럼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도 오늘 급등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휴마시스도 17%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장 안에서 또 한국 정보 인증이 현재 화면에는 없지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역대급 사건이고 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또 언급을 하게 되면서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 보안주들 반사수혜 받고 있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 역시나 안 좋은 흐름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오전 9시 반까지 거래가 정지가 된 상태였었는데 현재는 거래가 풀리면서 지금 3%대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2%대 추가 하락분 가져가면서 2차 전지단 안에서는 계속해서 좀 전기차 캐즘에 대한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점점 더 공모가인 30만 원 선에서는 좀 멀어지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공모가 수준으로 올라오려면 아직은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존 주도주였던 방산주들도 오늘 장안에서는 시세가 좀 약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알테오제닉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었는데 현재는 양전에 성공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0.15%가량 상승해준 모습으로 32만 6,5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HLB의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강보합권의 흐름에서 그래도 빨간불 켜내주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0.28% 상승세 나타내면서 52,0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2차 전지주 역시나 약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장안에서도 1%에서 2%대 현재까지 좀 약한 흐름 보여지면서 과연 이 시세가 좀 오후까지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3%대 약세 보이면서 현재 시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지수도 밀리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매도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가 빠진 만큼 기관 쪽에서 얼마나 오후장에서 만회해줄지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오늘 아침부터 있었던 삼바 관련한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죠. 삼바는 현재 한 3%대 그리고 삼성물산 최대 주주죠. 7%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를 타고 삼성그룹주가 또 오후장 안에서 지수를 얼마나 받쳐줄 수 있을지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